650억 달러. 이 숫자는 단 한 사람이 저지른 금융사기의 규모입니다. 피해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었습니다. 헐리우드 배우, 유럽 왕실,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맡긴 평범한 시민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기는 단 1년이 아니라 무려 50여 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나스닥 설립에 기여한 월가의 존경받는 원로였죠. 오늘 트레이딩랩에서는 버나드 메이도프가 어떻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를 수십 년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분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투자를 가짜 정보가 아닌 견고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줄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트레이딩랩입니다. 트레이딩랩은 단순 개발을 넘어 프리미엄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맞춤형 보조지표 제작은 물론 감정을 배제하고 24시간 원칙을 지키는 시스템 트레이딩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완벽히 구현해드립니다. 여기에 수익률 관리 등 다양한 거래 도구, 금융사업자를 위한 라이선스 관리 및 결제 통합 솔루션, 그리고 끊김없는 매매를 위한 고성능 호스팅까지 제공하죠.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나만의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트레이딩랩과 함께하세요. 버나드 메이도프 1938년생. 동유럽에서 이주한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3살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목격했습니다. 집에는 압류딱지가 붙었고 그날 이후 메이도프는 하나의 강박을 품게 되죠.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1960년 대학 졸업 직후 그는 장인의 회계법인 한쪽 책상에서 버나드 메이도프 인베스트먼트 증권을 창업하죠. 당시 미국 주식시장에는 두 개의 층이 있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그 바깥의 장외시장. 장외시장에서는 신생기업이나 평판이 불안정한 종목들이 거래됐고 딜러들은 매일 전화를 돌리며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메이도프는 이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죠. 차익거래, 거래소마다 다르게 형성된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전략. 속도가 생명인 이 전략에서 그는 결정적인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컴퓨터였죠. 동생 피터 메이도프의 주도로 업무를 전산화한 메이도프 증권은 경쟁사가 몇 주 걸리던 거래를 단 4일 만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이 기술력이 더 큰 무대로 이어지죠. 장외 딜러들을 전자 네트워크로 연결하자는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나스닥이 탄생하게 됩니다. 나스닥 설립의 핵심 기여자, 규제 당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금융 혁신가, 이것이 세상이 알고 있던 버나드 메이도프였죠. 그러나 합법적인 사업이 성장하는 이면에서 또 다른 사업이 조용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메이도프는 처음 친척들의 자금을 받아 운용하기 시작했고 장인이 고객들을 소개해주면서 자문업 규모가 커졌죠. 초기에는 실제로 차익거래 전략으로 수익을 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1962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고객 자산 3만 달러가 전액 손실됐죠. 그는 이 사실을 숨기기로 결정합니다. 장인에게 3만 달러를 빌려서 손실을 메운 이후 고객에게는 손실이 없었다고 거짓말했죠. 결과는 의도치 않은 명성이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장애에서 단 한 푼도 잃지 않은 투자의 천재. 소문이 퍼지면서 고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익거래만으로는 약속한 수익률을 맞출 수 없게 됐고 메이도프는 불스프레드 옵션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죠.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도 손실을 제한하는 구조였죠. 그러나 1987년 블랙 먼데이, 다우존스가 하루 23% 폭락하면서 이 전략에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죠. 이때 메이도프가 내린 선택이 모든 걸 바꿉니다. 새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에게 수익을 돌려준다. 폰지 사기가 시작되죠. 그는 고객들에게 매년 15에서 19%의 수익률을 꾸준히 지급했습니다. 피더펀드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3,200명, 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게 되죠. 1990년대부터는 나스닥 의장에 3차례 선출됩니다. 규제 당국의 눈에 메이도프는 감시 대상이 아니라 월가의 정보원이자 자문 역할이었습니다. 경고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992년 메이도프에 협력하던 업체가 규정을 어기고 홍보 책자를 만들었죠. 원금 손실 위험 없음, 연 14% 수익 보장, 20년간 단 한 번의 손실 없음. 이 문구가 당국에 신고됐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메이도프는 수년치 거래 기록을 조작해 제출했고 규제 당국은 나스닥 의장이 모든 서류를 위조했으리라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종결됐고 오히려 더 많은 고객이 몰려들었습니다.
SEC 수사를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보증수표가 된 거죠.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 붕괴됩니다. 나스닥 지수가 80% 폭락하는 동안에도 메이도프의 펀드는 꾸준한 수익을 기록하죠. 이곳이 오히려 의심의 씨앗이 됩니다. 해리 마코폴로스 자산운용사의 퀀트 분석가. 그는 메이도프가 사용하는 전략으로는 그 수익률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마코폴로스는 SEC에 수차례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이를 거듭 무시했죠. 2005년에는 30개 항목의 상세 보고서까지 제출했지만 SEC의 반응은 형식적인 전화 한 통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헤지펀드는 없습니다. 다른 펀드의 거래를 실행할 뿐입니다. 메이도프의 이 한마디가 조사를 종결시키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일제히 자금 인출을 요청했죠. 2008년 12월 4일 메이도프의 계좌 잔액은 3억 달러, 고객들이 요청한 인출 금액은 15억 달러. 50년의 거짓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 10일 메이도프는 두 아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50년간 감춰온 비밀을 털어놨죠. 모든 투자 자문 사업은 사기였다. 다 거짓말이었어. 그냥 폰지 사기였을 뿐이야. 충격에 빠진 두 아들은 다음날 아버지를 FBI에 고발합니다. FBI가 아파트 문을 두드렸을 때 메이도프는 말했습니다. 왜 오셨는지 압니다. 즉각 자백했고 그 자리에서 연행됐습니다. 드러난 피해 규모는 650억 달러. 그러나 실제 고객이 납부한 원금은 190억 달러였습니다. 나머지는 수십 년간 쌓인 허구의 수익이었죠. 피해자 명단에는 헐리우드 배우, 유럽 왕실 가문, 각국 국부 펀드, 그리고 노후 자금을 전부 맡긴 수만 명의 개인이 포함됐죠. 2009년 6월 법원은 징역 150년형을 선고합니다. 71세의 그에게는 사실상 종신형이었죠. 비극은 가족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장남 마크는 아버지의 자백 2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차남 앤드루는 암 재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 루스는 전 재산이 압류된 채 노숙자 신세가 됐죠. 2021년 4월 버나드 메이도프는 수감 중 사망합니다. 그의 유골은 가족 중 누구도 찾으러 오지 않아 지금도 변호사 사무실 선반에 쓸쓸히 놓여 있습니다. 트레이딩랩은 이 사건에서 세 가지를 주목합니다. 첫째, 권위는 검증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나스닥 의장이라는 타이틀이 50년간 규제 당국의 눈을 가렸습니다. 투자에서 명성은 참고 자료일 뿐 실사의 면제권이 아닙니다. 둘째, 꾸준함이 오히려 의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일정한 수익을 내는 전략은 존재하지 않죠. 변동성 없는 고수익은 조작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감시 시스템도 실패합니다. SEC는 10년 넘게 제보를 무시했습니다. 제도적 감시를 맹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임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오늘 트레이딩랩에서는 버나드 메이도프가 어떻게 50년간 세계를 속일 수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건 이후 미국 금융당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운용사를 검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트레이딩랩이었습니다.